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브라키 8살 되는 날? 프린나님 감사합니다. 쇼미더 모솔님 감사합니다. 야잉님 감사합니다. 파란 스웨터님 감사합니다. 엄정화가 불렀어요. 포이즌. 중독되면 약이 없다는 망치부인 방송에 중독되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잉님, 파란 스웨터님, 개뿔땅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부터 녹화를 해야 되겠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저기 엄정화의 포이즌 듣고 계신 음악. 예. 한번 중독되면 약이 없다는 망치부인의 방송. 역시 2시 딱 되니까 달려오시는군요. 개뿔땅님 감사하고요. 행복한 늘보님 감사하고요. 장난감 선물님, 호수야님, 늘 웃는 상님, 깜장담비님, 스나사랑해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엄정화하고 망부가 동갑이죠. 네, 엄정화씨는 성형미인, 망치부인은 그냥 자연산. 몽이님, 제리님, 네, 바질량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정화하고 난 동갑이다. 이 엄정화는 성형미인이고 나는 자연산이다. 자연미인 아니야. 깜장담비님, 소중한 행복님, 예, 또 박선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얀 겨울의 꽃님 감사합니다. 예. 자연산 망치, 성형미인 엄정화, 예, 인간보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예, 또 어서 들어오세요. 또 깜장담비님도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산 자연미인 아니야. 제조름 나도 양심 있지. 그 엄정화하고 누구지? 있는데 연기력 좋은 여자 배우 아니 김혜수 말고 여자 배우 나랑 비슷한 나이대 있잖아. 왜 화장품 선전 많이 하는 김희애 김희애랑 나랑 동갑이야. 제조오름님, 책임은 어디에님, 베이스님, 깜장담비님 감사하고요. 예, 땀디누크님도 감사합니다. 야, 김수미가 무슨 나랑 동갑이야.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너 요즘에 네가 주먹 맛을 안 봤지? 음악 콜택시님, 이루파님 감사합니다. 독재정권의 채님 감사합니다. 김을동 일로 와! 어서오세요. 김희애 67년생이에요? 69년생 아니야? 오, 나보다 2살 많구나. 근데 이렇게 어려 보이는구나. 베이스님 감사하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한번 중독되면 헤어날 길이 없다는 망치부인 방송.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 8주년, 예,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하고요. 사실 내가 이제 뭔가 좀 신나는 이벤트를 준비해볼까 하다가 오늘 김어준, 주진우 이렇게 또 유재 나오면 3시간 내리 쌍욕만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무 이벤트 준비를 못했어요. 예, 이웃집 곰님, 3살 어린 동생님, 옆에 있을 깻님, 또 MCNBD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69년생입니다. 어머, 김혜수 69년생이야? 보면 나보다 한 20살 어려 보이던데. 여러분, 김혜수가요,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얼굴이 요만해. 얼굴이 요만하고, 몸도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예, 에뽀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혜수 70년생 아닐걸? 69년생일걸, 김혜수가? 근데 보통 여자 나이는 묻는 게 아니야. 누가 이제 항의를 했나요? 그래요. 자, 여배우는 어디 가고? 나 여배우예요! 예, 샌디에고에서 시청 중입니다. 8주년 축하해요. 저도 재택인데 1시에서 5시 근무. 망부랑 같은 시간 같이 근무 중. 망부 오버타임 하면 나도 같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망치 부인이 여배우가 올 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기대는 모양이야. 나 여배우야. 왜 이래? 데뷔작도 있어. 이 사람들이 정말 날 우습게 하네.
그 남영동 1985 끝부분에 보면 있단 말이야. 진짜 나의 이 데뷔, 아니, 나의 작품을 뭘로 알고. 내가 그때 그 영화 찍을 때 그 감독님하고 작품에 대한 해석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이 달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마찰이 좀 있었어. 남영동 1985 할 때, 역시 배우의 길은 힘들구나. 나는 나름 내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이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장관들 뒷자리에 앉아있는 차관의 역할이야. 그러면 그 차관들이 자기 장관이 회의에 잘 발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열심히 이렇게 그 노트를 펴놓고 낙서하고 있었단 말이야. 메롱 메롱 뭐 이런 거 쓰면서 낙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카트가 됐어. 나 때문에.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참. 내 얼굴이 이쁜 건 나도 알지만 뭐 굳이 내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일단 얼굴을 보여줬어. 근데 뭐 감독님께서 얼굴을 보이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찍고 있다 다시 카트. 나는 사실 뭐 내가 이제 차관의 입장에서 나의 장관만 신경 쓰면 되지 뭐 상대방 장관까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나 싶어서 우리 장관 뒤통수만 바라봤더니 나더러 주인공을 좀 바라보라고. 나 이렇게 작품에 대한 해석이 틀려서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힘들었더니 그 뒤로는 다음 작품이 안 들어오네. 그냥 말 들을걸. DNA님 감사합니다. 네, 또 리말갈님, 유림115님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게 내면 연기였어요. 예, 스티브림님, 내일을 위하여님 감사합니다. 어떤 내적인 연기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대사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괜히 말을 내가 평상시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 따위는 필요 없이 어떤 내면의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네. 왜 비웃어? 얼마 받았냐고요? 그런 거 해도 돈 주나? 돈 준단 말 없던데. 녹색 설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주연 배우부터 다 무료로 하는 영화였을걸? 그 영화가 주연 배우부터 시작했고 전부 다 무료였어. 좀 전문 용어로 우정 출연. 전문 용어로 우정 출연.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우정 출연하고 나도 우정 출연했어. 네. 네네. 그래, 한마디로 무료 엑스트라다. 엑스트라도 돈 받더라.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됐니? 원래 근데 그런 자리는 사실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으면 그럴 때 내가 가서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밥차 같은 거 막 쏘고 말이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억대 연봉이고 막 혹은 뭐 몇 억을 막 이렇게 받는 사람이면 내가 탁 밥차 부르고 그러는데 그냥 나 혼자 가서 오뎅 먹고 왔어. 그래요.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녹색 설사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하여님 감사하고요. 녹색 설사님 보니까 떠오르네. 자, 여러분들 추천들을 하셨어요? 추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새반스 있고 녹색 설사할지어다. 예, 백초롱 짱님 감사하고요. 인사미다님, 점점 미녀네오님, 멘탈 강화준님, 선님, 또 가만있어봐. 어디 갔어? 선님, 그 다음 멘탈 강화중님, 뽀샵쟁이님, 장난감 선물님, 사피아님, 리말갈님, 자유대한 만세님, 판추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 8주년이에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일단 이제 8주년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이제 김어준, 주진우 무죄 얘기 먼저 할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오늘 8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몰라! 그러면 010-2294-2016 010-2294-2016으로 여러분의 망치 부인의 8년에 대한 여러분의 메시지 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8주년 축하님 감사하고요. 산소 드럼통님 8주년 축하님 감사합니다. 자유대한 만세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010-2294-2019를 알려드리면 꼭 밤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난 음성 메시지 비밀번호 몰라서 못 듣는다고 몇 번을 얘기해. 전화하는 거 아니야. 문자만 돼. 문자로만 하시는 거예요. 향기맘님 감사하고요. 좋은 방송님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일단 우리 망치부인 8주년 넘어가기 전에 가장 반가운 소식. 김어준, 주진우 무죄. 그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죠. 에뽀또님, 누는 마음이다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주진우, 김어준이 오늘 무죄가 나왔어요. 오늘 항소심이었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심 무죄, 2심 무죄이면 대법원에서 이걸 3심까지 그러니까 다시 뭐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그러기는 어려워. 예, 써님, 석화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사람답게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인사는 모두 한꺼번에 나중에 다시 할게요. 행복나무님까지 인사드리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데 오늘 일단 결론은 무죄가 나왔어. 자, 무죄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예, 무죄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 아쉽다. 예, 굉장히 좀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 낙곰수가 지금 막 다 다시 뭉치는 분위기였어. 예. 그 1000만 낙곰수가 만약에 주진우, 김어준이 유죄 나오면 뭐 이렇게 진짜 들어 올릴 분위기였어. 그죠? 그 되게 집중하는 분위기였잖아. 그게 낙곰수 지지자들이 만든 게 애국소년단이야? 그 애국소년단이 그 낙곰수 1000만 그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랬구나. 주진우, 김재종이 만든 애국소년단. 뭐 하여튼, 주진우, 김재동이 만든 애국소년단. 그렇군요. 이 좌우지간 내가 볼 때는 이게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난다면 이거 정말 뒤집어질 일이었어. 나라가 뒤집어질. 근데 워낙 얘네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큼맘님 감사합니다. 워낙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야. 근데 이 무죄 판결이 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뭐라 그러나 네. 뭐라 그러지?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야.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프랑스 그 시사 주간지가 테러를 당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국제 여론이 이제 막 생성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주진우, 김어준을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건데, 그리고 재판 중인 자료를 가지고 정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취재하고 보도한 건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라면 이거는 뒤집어질 문제지. 이거는 이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제 낙곰수 1000만이 막 다시 뭉치는 분위기고, 해외에서도 옛날에 낙곰수 들었다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낙곰수가 없었잖아. 그래갖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주진우, 김어준 재판 때문에 다시 막 모이기 시작했어. 해외에 있는 한인들 중에 낙곰수 지지자들이 막 모이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이럴 때 유죄가 나왔어야 됐는데. 한 큐에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 사이님, 상큼맘님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유죄가 나야 이제 죄 뒤집어지고 그 뭉칠 사람들 뭉치고 그냥 한 큐에 보내버리는데, 아니 뭐 그냥 김어준을 보낼 수 있다 그거지. 지금 뭐 이렇게 딴지일보 직원들이 안타깝다고 난리라며 탄식하고 있다며. 김어준 총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못 보냈다고. 그래서 다들 막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에 무슨 곰국인가 곰국이야 뭐야. 뭔가를 정상가로 이벤트 한다며. 아니 무슨 이벤트가 정상가야. 김어준, 주진우 무죄 나와서 이벤트로 정상가 판매한대. 평상시에는 그럼
비싸게 파는 거야? 하여튼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에휴 씨발 여기서 이래봤자 뭐 되는 거 있냐? 그치. 오늘 우리 벌레들 많이 상심했어요. 여러분 We are the world. 예, we are the one. 얼마나 상심하면 씨바라 그러고 있겠어. 예, 너무 속상한 거야. 오늘 막 김어준, 주진우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우리 벌레들이 많이 상심했어. 약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 나자마자 아니 무슨 때 맞춰서 타령을 해? 예, 무장 타령 뉴스로 도배하고 있다며 지금 채널A TV조선에서는 지금 무장 타령을 얘기로 도배하고 있다며. 아로미아님, 리말갈님, 아랑고객님도 감사합니다. 그게 그 무장 타령이 어제 뉴스야? 어제 뉴스인데 오늘 갑자기 그 무장 타령으로 도배하고 있는 거야? 참. 별들의 본향님 감사하고요. 예, 막걸리나님도 감사합니다. 구름고개님 감사합니다. 리말갈님 감사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때 딱 또 때 맞춰가지고 무장 타령질이야. 예. 하여튼 무장 타령으로 계속 밀고 나올 거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 많은데. 우리 저기 군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잊혀졌던 군대 문제 한번 쭉 한번 읊어볼까? 아니 뭐 오늘 그럼 무장 타령 이걸로 뭐 제목을 가든가. 뭐 내가 참 이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 누가 그러더라고. 기승전 박근혜 비판. 구름고객님, 리말갈님, 막걸리나님, 또치님, 써님, 예, 또, 망치만세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뭐, 사실 그렇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야? 대통령 아니야? 그러면 이 대통령 얘기부터, 대통령부터 욕먹는 거 당연한 거지. 안 그래? 자, 근데 일단 말이에요. 이 김어준, 주진우 판결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예, 주종자님, 투명의 지자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인사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연두소나무님까지만 인사할게요. 지금 이제 김어준, 주진우가 무죄가 나왔어. 그래갖고 지금 막 이렇게 그 개혁 진보 세력들이 막 축제 분위기야.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그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만 바라보고 안 보면 안 되는 뉴스가 있어. 뭘까? 조희연 수사. 이 서울지역 조희연 그 교육감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어. 근데 그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 관련 기사 좀 갖고 와봐요. 그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거죠. 몇 조, 58조 2항인가? 이게 조희연 교육감한테 지금 적용하는 법이, 네, 이걸로 지금 유죄 나오면 바로 그냥 박탈이야. 그 조항이면 그냥 이걸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야.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뭐냐? 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고승덕, 그 당시에 이제 고승덕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였어. 그러면 이제 보통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면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진실을 밝히라 그 얘기였어요. 조희연 교육감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고승덕 교육감이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내도 미국 시민권자인 걸로 나온다. 그래서 고승덕 후보도 미국 시민권자일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사실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물어봤다고. 미국 선거권자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그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 떼는 그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할 말 있잖아.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명을 요구한 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 진보 교육감을 자르는 게 목적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박근혜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선수는 당선 무효형이야.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을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그 여자가 그 얘기 하기 전까지 박근혜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어떤 언론도 보도한 게 없어. 어떤 언론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지?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을 썼어. 그러면서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둥. 그 당시 피의자인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 그것도 문재인 후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에서 한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한 건데 그걸 문재인 후보가 마치 그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뭐 성폭력 범죄자나 사용하는 미행을 했다는 둥.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나중에 밝혀졌잖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서초경찰서에서 그 댓글 다 찾았다가 없는 걸로 조작한 거 아니야. 조작하는 장면까지 CCTV에 다 나왔어.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교육감한테 자녀들이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후보는 시민권자냐 아니냐라고 질문했다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 말이 되냐고. 그 당시에 박근혜 말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박근혜 말 믿고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찍어준 거 아니야. 박근혜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그게 사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찍어준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사실이 아닌 거. 박근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 그러면 이게 뭐냐?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야. 그러면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무조건 당선 무효야. 후보자가 그것도 TV 토론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에서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이건 무조건 당선 무효라고.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김무성 지금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도 그 선거를 이틀인가 앞두고 부산에서 하루 전날이야 이틀인가 앞두고야 부산에서 줄줄이 그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짜집기 해서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해가지고 그걸 읽었잖아. 그걸 읽으면서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고. 그걸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그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이란 후보를 비방한 거 이거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 이거 무조건 당선 무효? 그리고 배지 떼야 될 문제야. 10년 동안 출마 금지야. 10년 동안 출마 금지라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김무성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침묵하는 검찰이 어디다 대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지랄이세요? 예?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 아유, 내가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랐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나는 선거법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고. 자, 잠깐만요. 여기 우리 조희연, 경찰이 조희연을 무혐의 판정을 내렸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거야. 그러자 정권 도부수 노릇을했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잠깐만요. 일단 요 얘기 먼저 봅시다. 도대체 조희연 교육감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내용이 없대요. 푸른소리 향기님. 잠깐만 이거를 검색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면 오마이뉴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네. 예.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국보법 폐지니 고맙고요. 조희연 교육감 목숨줄 좌우할 운명의 7분 32초. 검찰 기소 근거된 기자회견 동영상 보니 캠프 측 확정적인 표현을 안 썼다. 자, 이게 본문 내용인가? 잠깐만. 관련 동영상 보기. 봅시다. 지금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희연 선거본부의 진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희연 후보이십니다. 그리고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형배 위원장님이십니다. 공동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님이신 김형주 본부장님이십니다. 정무특보이신 성현국 특보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조희연 캠프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고승덕 후보의 미영주권 문제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조희연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 고 후보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조희연입니다. 먼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쓰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고승덕 후보에게 자신과 두 자녀의 미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후보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대한민국 서울의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도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액의 학비를 부담하며 자녀들을 미국에서 기른 고 후보가 어찌 이 나라의 멍든 교육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극심해져가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서민들이 자녀들 교육 문제로 당하고 있는 거대한 고통을 고 후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풀어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 극심한 사교육 폐해의 해결, 그리고 교육 양극화의 해소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입니다. 후보 자신이 자녀들에게 황제 사교육을 누리도록 했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부담과 고통과 근심의 진원인 교육 문제를 서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고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미국에 가셔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 후보는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조광장 목사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곡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망언을 할 때 바로 그 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전교조 문제만큼은 무슨 수를 쓰든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된 거네. 고 후보 측은 처음에는 논란이 일자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신상 문제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의 측근이 그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올해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서 사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지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 2.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킨 게 사실이라면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킨 사람이 한국의 교육 현실, 특히 한국 서민의 교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셋째, 밝히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고승덕 후보는 조광장 목사가 희생자들에 대한 망언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해명하라 한 데 대해 사과하라. 넷째, 고승덕 후보는 조광장 목사의 망언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전교조에 대해 사과하라. 이상의 문제를 즉각 사실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승덕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자격이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으며 이후 더 강도 높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5일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 네, 감사합니다. 이후 기자분들께서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대단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만큼 취재를 정식으로 해주셔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함께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TV토론, 대통령 TV토론 박근혜 발언, 예, 자, 요 자료 하나 봤으니까 대통령 TV토론 박근혜 발언 부분 그 영상 좀 찾아오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야?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 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다라고 단정했습니까? 누군가 이 선거 캠프로 제보를 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취재해달라. 그래서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란 얘기야. 그런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그래서 이걸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거야.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예. 이걸 기소를 한 거야. 자, 우리 그 박근혜가 대선 토론 때 했던 그 영상,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그 영상 갖고 와봐. 그 표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그리고 김무성이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했던 그 영상도 한번 갖고 와봐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자고. 기자들한테 취재를 요청하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게 선거법 위반이면 어떤 언론, 거기다 저 내용이 뭐야. 인터넷에서 이미 문용린 고승덕 사이에 문제가 컸고 그게 인터넷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그걸 후보로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니야? 거기다 나머지 내용 보도 내용이야. 그런데 저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박근혜는 어떤 보도에서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없었어. 그런데 굉장히 단정적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방을 한 거야.
고승덕이 저걸로, 아니 저기 누가 조희연이 이걸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을 뗀다면 박근혜도 물러나야 된다고 봐. 그지?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이 저걸로 이 교육감 자리를 뺏기게 된다면 박근혜도 대통령 자리 내놔야지. 왜 박근혜가 단정적으로 누구도 보도한 적이 없는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나왔지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누구한테 물어놔. 무슨 보도를 듣고. 예.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조금 아까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 내용 봤죠?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고소한 거야? 여자에겐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순간이 있다. 꿈꿔. 국정원 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거죠.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 그 경찰관이 문을 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구학군 의원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놨어요. 컴퓨터고 뭐고. 근데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두둔하는 겁니까? 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분이 지금 기자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든 그 국정원 지금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그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갑자기 제대로 바꾸시는 파악을 해보셔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사적인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캡처도 있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실관계를 수사견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에 내놓을 사건이 아니죠. 예? 그런데 중요한 단어 부분이 그 부분에 빠졌는데?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 예, 요 부분은 이 오마이뉴스의 이 영상은요,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도리어 저기를 봐야 되겠네. 내 영상에 잘 나와 있잖아. 어디더라? 잠깐만요.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저게 국정원 망고 직원이 씨. 한 거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X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회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10년이죠. 신 지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X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X일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X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저봐, 저렇게 표현했어.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저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야. 저때 나는 감옥에 가 있었어. 박근혜가 저 말을 할 때 내가 감옥에 있었다고. 내가 왜 감옥에 갔냐 하면 총
2012년 총선거 전에 A의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근데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내가 정확히 얘기했어. 녹취록에도 나와. 그런데 판사가 뭘 했는 줄 알아?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해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얘기는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징역 8개월형이라고 내가 법정 구속돼 있었어. 저 때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저 겨울이? 영하 15도, 16도 계속 그렇게 며칠씩 온도가 내려가서 그 감옥 안에 물이 그 실내에서 꽁꽁 얼었어. 그 꽁꽁 얼은 그 물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먹으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런데 박근혜는 저렇게 사실이 아닌 걸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유포하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 그러면서 조희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허위 사실로 후보 비방했다고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구나. 국민을 등신으로 알아? 저 김무성 발언 부분도 갖고 와봐봐. 김무성 발언 부분. 김무성이는 뭐라 그랬어?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 문재인이 책임져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대통령 덕분에 NLL을 지킬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NLL을 지켰다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입 다물고 있었어? 기장입니다. 왜 입 다물고 있었냐고. 그렇게 명백한 거짓말하고 있는데.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와 에서 발생한 이건 뭐지?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이거는 이 영상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무성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김무성 발언 영상이요. 김무성 발언 영상 부탁드립니다. 김무성 거 처음 알아요? 그때 이게 유세장에서 부산에선가 막 엄청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유세장에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있네. 이쪽에서 떴어.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매일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을 억지로 애걸 섞어서 만나서 국고영화에서 만나서 한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저렇게 얘기한 거야.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너무나 중요해서 국정원장에게 이미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어저께 주로 그 내용을 국민한테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마저 역사에 박혔습니다. 어저께 오후부터 오늘 저녁까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전국장의 권순환 의원이 국정원장에게 그 대화에 대해서 낭송하면서 사실적을 물었는데 국정원장은 NCAC, 시립도, 구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런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여러분은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이 되게 하지 말입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은 북쪽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쪽의 내면이 또는 전원적으로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북수가 뭐를 잡고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북수가 대표되어서 나도남북이 잡혀지고 평화협정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ML의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원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연수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논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핵의 육자 해방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구도에서 북측 입장을 내놓아왔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은 대도 카메라 괜찮습니까? 저도. 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핵심인데 북쪽의 불가능하고 북쪽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것 불가능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외국 주의가 다시 외국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백번적 양을 그런데 100% 복합입니다. 200이었어요. 아, 예. 받을게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 발언이 사람들 다 모여있는, 아까 그 배경사진으로 나온 사람들 때로 모여있는 유세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야. 유세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내용, 지금 쭉 발표한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저게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저게 앞뒤를 끄는 거야. 가령 어떤 놈이 와서 망치부인 빨갱이! 아니, 박근혜 만세! 그 다음에 망치부인 빨갱이라고 썼어. 그런데 박근혜 빨갱이만 딱 가운데를 빼고 박근혜 만세! 망치부인 빨갱이라고 썼는데 박근혜 빨갱이! 그러면 이게 말한 사람의 의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반대잖아.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만세 망치부인 빨갱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두 마디를 뺐어. 그래서 박근혜 빨갱이라고 외치면 이게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사실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완전히 뒤바뀌는 거야.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짜집기를 하는 거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고 중요한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들을 빼가지고 저렇게 쫙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이 법적 근거도 없고, 국제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NLL에 대해서 자기가 맞서 싸워서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거야, 저게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말이 있어? NLL은 건드릴 수 없다. 저놈들이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은 거야. NLL은 건드릴 수 없다. NLL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NLL 문제도요, 사실은 이미 누구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전두환이랑 노태우 때 NLL을 다시 논의한다고 약속을 해준 거야. 북한에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NLL이 그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지금 다시 재논의 들어간다고 합의를 했어.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공동 합의서 내용이야. 91년도에.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10년 전에 노태우가 그걸 약속해 준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NLL에 대해서 노태우가 약속한 내용을 지켜라. 그러면서 계속 시위를 한 거야. 그래서 서해교전 2번이 그거예요. NLL에 대해서 국제법을 지켜라. 서해교전 연평해전이 NLL에 대해서 물러나란 뜻이야, 걔네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 노태우는 NLL이 국제법 위반이니까 없애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노무현이 가서 NLL은 건드릴 수 없다.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 정서상 NLL은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남과 북이 이 서해 바다에서 공존 공영하자. 그래서 서해 특구를 만들어서 평화 특구를 만들어서 북한의 군대를 해주 바깥으로 저 평안도 쪽으로 다 빼버리고 그래서 서해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도 빼고 NLL을 건드릴 수 없다. 그것도 빼고 그리고 저렇게 읽은 거야.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노무현이 NLL을 팔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한테 책임을 져라.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 비방한 거예요. 그러면 김무성도 10년 동안 출마 못해야 정상이고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는 형에 처해져야 돼. 징역 8개월 받고. 박근혜도 아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 그러면서 미행을 하고 차를 들이받고 마치 문재인이 그런 것처럼 이거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어요. 저 말을 한순간 박근혜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야. 박근혜 당선 무효라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 그건 침묵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질문했잖아, 질문한 걸로 왜 시비를 걸어? 이것들이 진짜. 자, 저는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던 순간에 감옥에 있었어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는 누명을 쓰고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물론 나는 그때 감옥에 갔다 온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 잘 됐다고. 내가 가서 그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물고 늘어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 네가 뭔데 너랑 관계없는 문제로 시비 거냐? 나 그 말 했다고. 나중에 허위사실은 혐의를 벗었어. 내가 허위사실을 혐의는 벗었다? 허위사실은 무죄를 받았어. 그런데 나 지금도 집행유예 중이야. 10년 동안 투표권이 없어. 이유가 뭔지 알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사실을 말했다고 나한테 투표권 10년 동안 출마도 투표도 못하게 했어. 난 어차피 출마할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남편의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어. 정치적 발언도 못해. 앞으로 선거에 대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도 못하게 만든 거야. 사실을 적시했다고. 씨발, 그러면 박근혜는! 김무성은! 난 사실을 적시했다고 10년 동안 투표도 못하게 해놓고 허위사실 유포한 박근혜, 김무성은 왜 안 잡아넣어? 아주 진짜. 오늘 이 주진우 김어준이 무죄를 받았어요. 이거 유죄 줄 수가 없는 사안이야. 왜냐하면 둘은 기자고 언론인이야. 이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했어? 이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잡아넣으려다가 이거 못한 거야. 나처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잡아넣으려다가 워낙 주진우 김어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한 거야. 나는 듣보잡 아줌마니까 잡혀갔던 거고 김어준, 주진우는 국제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야.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김어준, 주진우가 보도한 내용이 뭔데? 박근혜 동생하고
박근혜 여동생 남편하고 서로 고소고발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증인들이 죽어갔던 내용, 그걸 보도한 것뿐이야. 그게 무슨 악의적 보도야. 참, 무슨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 지네 가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아? 그런 일을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런 가족 관리도 못해놓고 그 내용 보도했다고 세상에 검찰에서 실형 구형을 때려? 이 뭐하자는 얘기야 지금. 그 왜 시끄러운 개를 키우세요. 예, 시끄러운 개 키우시는 님 고민을 해결해 드렸어요. 자, 좌우지간 여러분, 이 김어준 주진우가 무죄를 받은 거는요, 김어준 주진우가 무죄를 받은 건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야. 당연한 우리의 권리야.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찾은 건데 그걸로 온 나라가 기뻐하고 있어. 뭔가 대단히 잘못된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진우, 김어준의 무죄에 기뻐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도리어 조 의원이 선거 기간에 의혹이 있다, 그러니 해명을 하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검찰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판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에요. 대통령도 판사도 검사도 국민의 머슴이야. 그런데 판사들은 자기네를 신이라고 생각한다며. 판사들은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한대.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래도 이번에 김어준, 주진우 그 판사는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1심 판사하고 2심 판사하고 둘 다 정상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나왔어. 그런데 판사가 유죄를 걸은 거야. 그래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지. 저는요, 이번에 김어준, 주진우 무죄 부분, 김어준, 주진우의 무죄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이렇게 온 나라가 막 설레일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상황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내 마음은 낙검수 1000만 뭐하냐 일어나라 그랬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에 유죄 나오길 바랬어. 김어준, 주진우가 이제 유죄가 나와야 낙검수 1000만이 들고 일어날 텐데 아깝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김어준, 주진우 주변 사람들 다 그런 분위기라고 알아. 아깝다. 왜냐하면 지금 김어준, 주진우 유죄 나오면 들고 일어나려고 준비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해외에서도 낙검수 팬들이 다시 뭉친 거야.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이 국제적인 언론인, 국경 없는 기자회하고 국제적인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어. 세계 무슨 기자협회인가도 있더만. 세계 그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한 그 기자들이요, 이번 문제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유죄 나왔으면 우리가 전 세계 메인으로 한번 또 올라갈 뻔했어. 박근혜가 자기네 집안의 저기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을 유죄 판결했다. 이거 국제적인 망신거리 될 뻔했어. 그래서 도리어 전 세계에 그 자기네 가문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 보도될 뻔한 문제야.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이게 확 유죄가 나와가지고 낙검수 팬들이 그냥 싹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 근데 어쨌거나 김어준, 주진우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날 뭐라 그랬죠? 언론의 의무가 뭐라 그랬어?
언론의 의무. 언론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는 거야. 안 하는 게 언론이 아니야. 안 하면 그건 뭐야? 언내기야. 언론이 아니라 언내기.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쓰레기일 뿐이야. 어? 그런데 김어준, 주진우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네 가문의 형제들끼리 이런 재판 중이고 과정의 증인이 중간에 죽었는데 그 증인이 죽는 과정이 좀 이상하다. 수사 과정에 의혹이 있다를 보도한 거야.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실형 구형을 때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겠지. 자, 그래서 결론은 그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뭐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예, 이런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잠깐만. 아닌데. (50대와) TK도 대통령에게 등 돌렸다. 오늘 나온 뉴스네요.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김영한 항명 불통, 김영한 항명과 불통 신년 기자회견, 김무성 수첩 파독 등의 후폭풍으로 취임 후 최저인 35%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이 내가 뭐라 했어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하는 대상은 거의 박근혜 지지층이라고. 박근혜 지지층한테 조사한 건데 35% 나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날 13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도 5%가 급락 35%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에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40%였다는 얘기야. 근데 5%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4%가 올라가서 55%를 기록하면서 이 50선이 넘어가 버린 거야. 내가 계속 그랬잖아. 50%선. 50%선은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종전의 최저치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주에 37%였는데 지금 그거 기록을 깼다는 얘기야. 이로써 부정 긍정 평가 차이는 전주의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11%가 20% 됐으면 2배 된 거예요. 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50대와 TK, 즉 대구 경북도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갤럽 조사 최초로 50대 긍정률보다 부정률이 높게 나왔다. 7%나. 조사에서 최초로 50대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높게 나온 거야. 50대의 과거 최저평가 기록은 7월 5째 주에 긍정이 46, 부정이 43이었는데 7%가 올라간 거야. 이 60대 이상에서만 긍정 62, 부정 27로 박 대통령 긍정평가가 높았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노인들 층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주와 비교해보면 긍정은 7% 줄고 부정은 4% 늘어난 수치다. 철옹성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7%가 줄었다는 얘기야.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 역시 부정 46, 긍정 44로 대구 경북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생활 수준별로도 전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그동안 박 대통령 긍정평가가 높았던 하층에서도
부정이 43, 긍정이 40으로 부정이 앞질렀다. 그러니까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했단 말이야. 거기서도 뒤집어졌단 얘기야. 최고소득층 상중상에서 부정이 61, 긍정이 33.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부자층에서는 도리어 못한다는 게 2배라는 거네. 배 가까이 높았다. 직무수행 평가자는 부정평가 이후로 소통 미흡, 그 다음에 인사문제, 공약실천 미흡, 입장 변경,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복지 서민정책이 미흡하다. 세제 개편안이나 증세 등등으로 부정평가한 거야. 이런 문제들이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지난주에 대통령 직무평가 이후에서는 대북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경제 관련 응답이 부각됐으나 이번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다시 청와대 문건 파동과 관련 소통 문제, 인사 문제 지적이 늘어났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3, 새정치민주연합 23, 정의당 4%, 기타 정당 1%, 없음 의견 유보 29%. 그러니까 지금 23에다가 4% 더하고 29% 합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것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난주 대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지지율 폭락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 대통령보다 8%포인트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당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뭐 해서 얼마야? 응답률이 16%네.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네요. 예. 응답률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높게 나왔네. 예. 이번 주진우 판결은 이런 국민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봐. 지금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과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김무성 수첩파동으로 새누리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요. 쟤네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지네들은 위기라고 생각해서 무섭게 준비하고 있어. 뭐를?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박원순 비난으로 돌리려고. 그래서 박원순 특위를 만든 거야. 박원순 특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박원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박근혜 비난을 덮으려고. 박근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박원순 비난으로 쟤네들 무책임하게 그냥 떠벌리면 되는 거잖아. 무책임하게 떠벌리기 위해서 박원순 비리 특위를 만들어서 그냥 떠드는 거야. 그러면 원래 박원순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비판하려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해야 돼. 그런데 왜 그럼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안 하고 국회의원이 하느냐? 시의원이 시장을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아.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시의원은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한 거는 면책특권 대상이잖아. 그걸 노리고 지금 박원순 저격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박원순이 새누리 저격특위 만들 때냐 민생특위나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옛날에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할 때 강용석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에서 무슨 국정질문하는 척하면서 허위사실 계속 유포했잖아. 국회에서 발언한 거는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거든.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허위사실을 처벌을 못해. 그래서 그 짓거리를 한 거야. 시의원들더러 하라고 그래. 시의원들더러.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박원순 특위를 하고 싶으면 시의원으로 출마해. 시의원으로. 아주 그냥 자, 지금 이제 8주년, 우리 8주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뉴스 간단하게 하고 8주년으로 넘어갈게요. 미안해. 오늘 8주년인데 막 신경질 내고 있으니까 당황스럽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 오늘 간단하게. 아동학대. 여당에서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만들겠다. 내 방송 본다니까 얘네가. 내가 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 학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 자극적인 영상만 나오고 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느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욕을 했잖아.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유치원 원장을 면허를 취소시키고 뭐 입건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그 여자는 자격이 취소됐고 그래서 그 여자 이제 구속될 것 같아. 폭력 교사는. 그러면서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아동학대 다음에 나올 뉴스는 뭐라 그랬지? 아동학대 다음 뉴스로 뭐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내가 뭐 얘기한 거 있는데? 정치 뉴스를 가리려고 아동학대 뉴스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물학대 뉴스 나온다 그랬잖아. 동물학대. 예. 연예인 스캔들 말고 왜 동물학대 얘기한 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잖아. 내가 이 아동학대 얘기 다음에는 그러니까 스캔들을 맨날 뿌리다가 안 되면 아동학대, 안 되면 동물학대.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봤죠? 진돗개 뉴스. 쇠파이프로 진돗개를 두들겨 팬 사건. 그거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그냥 난 좀 내가 2012년에도 느낌이 이랬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뉴스가 나오는 거야. 동물학대 뉴스가 나왔어요. 진돗개를 2m짜리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입에서도 막 피를 토하는 그런 잔인한 그 이야기가 지금 막 보도되고 있는 거야. 걔네들 이제 매뉴얼대로지, 매뉴얼대로. 나 이러다가 암살당할 것 같아. 쟤네가 날 막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막 열심히 짜놨는데 미리 다 얘기해. 왜 누구니? 박대용 기자가 다음 질문을 미리 예측해보면? 그러면서 트윗을 했잖아. 월요일날 박근혜 기자회견 하는데 다음 질문은 어느 일보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박대용을 박스트라다무스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나온 거야. 근데 망치부인은 그런 건 몰라. 미리 걔네 매뉴얼 짠 건 모르지만 걔네들이 걔네들이 무슨 그런 걸 짜고 있다는 나는 문서는 없었어. 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거야. 내가 2004년부터 지금 11년 동안 언론을 감시 중이라니까? 언론이 권력 감시를 안 하고 권력 비판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언론과 네티즌의 여론 조작을 11년 동안 봤어.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 장인이 된다며. 내가 11년 동안 언론과 여론을 감시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음 메뉴는 뭐다가 나와. 그러니까 나도 참 그래. 내가 맨 처음에 2007년에 여기서 방송 시작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맨 처음부터 본 사람은 알아. 맨 처음부터 본 사람은 아는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이게 2011년부터 2011년 정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돼. 이상하니까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예측은 못하고 분석만 했어. 근데 11년부터는 이제 2011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제 예측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그대로 돼. 그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정희와 통진당 사태 예측한 것도 그대로 됐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대로 다 되잖아. 그게 이제 내가 뉴스를 계속 보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이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서 내가 얘네 아동학대 뉴스 다음에 동물학대 뉴스 나온다. 동물학대 뉴스 나왔잖아. 진돗개 뉴스. 그죠? 이게 매뉴얼이야. 얘네 매뉴얼. 자,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은 너무나 미약하더라. 그러면서 왜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하냐 했더니 야,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만들겠대요. 와, 대단해. 왜? 세월호 특위처럼 아동학대 근절 방해하게?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특별위원회 조사 진행 방해하려고 방해위원회 만들어놨잖아.
아동학대 근절 특위 뭐 할 건데? 진짜 근절할 자신 있어? 세월호 특위에서 진상조사 방해하는 짓이나 하지 마. 아동학대 근절 특위? 야, 지금 250명 죽은 애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도 안 하는 것들이 니네가 무슨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만들어? 세월호 특위에서 진상조사 방해나 하지 마라. 진상조사 방해나. 그리고 그렇게 특위 만들고 싶으면 세월호 특위에 가서 제대로 진상조사 하라고 그래. 아주 내가 아동학대 근절 특위란 말 듣자마자 내가 그래 너 세월호 특위 얘기 요때 그 얘기다. 아이, 날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치? 지들 딴에는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초를 쳐서 좌우지간 아동학대 근절특위 맨날 주둥이로만 하지 말고 너네가 그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새끼들 무혐의 처리 줬어? 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그 허위사실 무지막지한 허위사실 유포한 새끼들한테 왜 무혐의 처리 주고 제대로 처벌 안 해? 그리고 왜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진상조사 제대로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니네가 그런 수준으로 아동학대 근절 특위하면 아동학대 근절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름만 근절 특위지 아동학대 근절 방해 특위 아니야 혹시? 지금요 아동학대 동물학대 뉴스로 쌩 난리가 났는데 오늘이 세월호 9개월째야. 오늘 세월호 발생 9개월이라고. 이제 석 달 지나면 1년이야. 석 달 지나면 1년인데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 밝혀진 거 있어? 지금 국정원 관련한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어. 세월호 진상규명위 사무처가 여성부, 방통위보다 비대, 세금 도둑 확신. 아니 진상규명 특위 사무처가 그렇게 큰데 뭐하고 있어? 지금 뭘 밝혀냈어? 이명박이 왜 그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는지 밝혀냈어? 박근혜가 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없앴는지 밝혀냈어? 한국선급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 잘못 만들어진 배한테 운항허가 해줬는지 밝혀냈어? 순환구호법 만들 때 돈 받아 처먹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처벌했어? 그 얘기도. 여러분 박상은이라고 들어봤죠? 이 선주연합에서 베푸는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간 게 박상은이야. 그런데 그 박상은은 집행유예 받았어. 그런데 누구는? 또 다른 국회의원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실형 선고하고, 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집행유예 받았어. 입법 로비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야당은 실형, 여당은 집행유예.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자, 그래서요. 지금 상황은 세월호 진상 특위 만들어라 그랬더니 세금만 잡아먹고 일을 안 해. 진상조사 방해위원회야.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다시 전국 행진을 한다며. 인천에서 팽목항까지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한다던데? 그죠? 난 참 지금 생각할수록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막 신나서 갔어. 그런데 오후에 그 다음날 애가 밤새도록 배가 안 떠난다고 그러더니 배가 출항했다는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그 배가 뒤집어졌다고 나와.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다 구했대. 전원 구조됐대. 그래서 애들 따뜻하게 갈아입을 옷 가지고 갔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대. 전원 구조했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250명이 못 돌아왔어. 심지어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게 9명인가 8명이야. 그런데 우리 애가 왜 죽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555명의 잠수사를 투입해서 구조 중이다. 뭐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조 중이다. 72시간 동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무런 구조활동도 하지 않고 애들을 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게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니야. 그래서 분노하고 울부짖었던 그 부모들한테 교양이 뭐랬더라? 걔 정몽준 아들이 뭐라 그랬지? 정몽준 아들이 세월호 유가족한테 뭐라 그랬더라? 그 뭐라 그랬어? 정몽준 미개하다. 자식을 잃고 분노해서 울부짖는 부모들한테 미개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부모들한테 저것들이 돈 받고 싶어서 저런다고, 피해 보상 더 받으려고 그런다고 거짓말했지. 자식들 의사자 지정 만들어서 가족들이 돈 받으려고 그런다고 거짓말했지. 그 다음에 그 두들겨 맞는 유가족이 그 유가족을 두들겨 패놓고 유가족이 죄 없는 대리기사 두들겨 팼다고 거짓말했지. 이거 폭력이야. 국민에 대한 학대라고. 그 무식한 여교사한테 두들겨 맞은 그 4살짜리 아이나 이 댓글원들한테 국가에서 돈 받고 25만원 줘받고 댓글 쓰는 개새끼들한테 그렇게 모욕당한 부모들, 그거 학대당한 거야. 그런 걸 보고 학대라고 그러는 거야. 아동학대, 동물학대?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학대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미친 여자가 애를 두들겨 패는 장면, 그 힘없는 어린아이를, 그 힘없는 어린아이의 온몸에 힘을 실어갖고 두들겨 패는 그 미친 여자 봐봐. 그런데 대한민국에 힘없는 국민들, 그렇게 정치 권력이 두들겨 팬 거 아니야?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 어떻게 했어? 쌍용차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국가 권력으로 짓밟고 쓰러진 사람 방패로 내리찍고 찍고 또 찍고 공업용 해머로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굴뚝에 올라가서 복직시켜달라고 얘기하는데 날마다 몇십만 원씩 해서 몇백억을 물어내라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식들을 뺏긴 부모는 천하에 미친 사기꾼을 만들어 놓고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미리 합의해주고 나가면 다시 재고용해준다 그래서 합의해서 나갔는데 고용 안 돼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너네가 이래놓고 학대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건 국가 권력의 학대야. 국가 권력의 국민 학대라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이명박이 뭐라 그랬어? 장애인들의 등급을 재조정한다며?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멀쩡한 놈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안 하냐? 지금도 해. 그러면 장애인 등급조사 왜 했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자기가 1급 장애인이라는 걸 증명 못하는 사람 2급, 3급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장애인 지원금 깎으려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엉덩이가 무를 정도로 똥기저귀 차고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그거 국가 지원비 깎으려고 그 지랄한 거 아니야. 그게 폭력이지. 그게 학대지. 그게 아닌 뭐가 학대냐, 씨발. 누가 그렇게 썼더만 그 4살짜리 아이를 두들겨 패는
어린이집 여교사한테 두들겨 맞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정부 권력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국민 모습이라고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네, 그게 딱 맞는 댓글인 것 같아요. 그 두들겨 맞는 아이의 모습이 쌍용차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각종 해고 노동자들 열심히 시키는 대로 돈 주고 공부했는데 취업 못해서 내 탓이야 그러면서 아파트에 올라가 떨어져 죽는 우리 청년들. 7년 동안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했어. 초중 고등학생들이. 그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야. 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이거 박근혜 하나의 잘못 아니에요. 박근혜 혼자만의 잘못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에서 이 언내기, 이 쓰레기들이,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들이 김대중 노무현을 그렇게 미친놈 만들고 나쁜 놈 만들 때 침묵했던 우리, 이명박 박근혜가 부자 만들어준다니까 그 말에 꼴딱 속아 넘어갔던 우리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죽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었잖아, 애들이. 언제까지 우리 애들이 가만히 있다 죽어가야 돼?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듣고 가만히 있다 죽어가야 돼? 어? 시키는 대로 스펙 쌓고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그 비싼 등록금을 밤새워 아르바이트해서 갖다 바치고 취업도 못해가지고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불쌍한 애들한테 뭐 아동학대 근절특위? 양심이 있으면 너네가 권력을 내려놔. 무능하고 못돼먹은 너네가 권력을 내려놔야 뭔가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뭐 경제개발 3개년 계획 170만원 버는 사람한테 90만원짜리 월세 사라는 게 그게 경제대책이냐. FTA 하면 값싼 농산물 먹여준다더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가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이 나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 에이씨. 어떻게 눈썹 찌워졌어.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여러분 그 공무원 연금 문제 있잖아.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참 싸늘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란 직장은 지금 꿈의 직장이 됐어. 워낙 다른 직장이 그지 같고 취업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꿈의 직장이야. 근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국가에서 훔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했더니 그걸 국민들이 곱게 안 봐. 아주 그 뭐라 그러나 밉게 보는 거야. 너는 우리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연금까지 챙기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그 사람들이 저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축한 거야. 그런데 그 저축하면서 그 당시 옛날에 공무원들이요. 일반 직장보다 월급이 절반 혹은 60%밖에 못 받았어. 낮은 보수로 일 시키면서 너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금으로 많이 줄게.
일반 직장은 연금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고 일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뺏었던 월급을 연금으로 주기로 해놓고 안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 지금 박근혜가 막 공무원 연금 없애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개편할 수 있게 허락하라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법을 개편하라고 지금 김무성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금까지 받아 챙기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 연금 못 받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무원 연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안 주고 지들이 딴 데다 쓰는 걸 그냥 참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모은 돈 그렇게 갖다 써요. 여러분의 국민연금 갖다 그렇게 쓴다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돈 내놔라. 공무원이 평생 모은 돈 내놔라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평생 모은 돈 내놓으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다음엔 여러분 거 내라 그래요. 여러분 거 내놓으라고. 어차피 국민연금 여러분 얼마 많이 안 냈어. 그렇잖아. 번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안 냈어. 그런 돈도 지금 다 갖다 쓰고 자빠졌잖아. 국민연금보다 더 무서운 걸 손대려는 거야 지금. 공무원 연금을 지금 쟤네들이 손대려는 건요. 그 다음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도미노를 기억하라 그랬지.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맞았어. 아유 저 사람 뒤통수 맞는 거 나하고 무관해. 쟤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신의 직장 아니야? 부부가 공무원 하면 집이 몇 차례. 그리고 고개 돌려봐.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뒤통수가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게 도미노야. 그 사람들이 당할 때 우리가 침묵하면 반드시 그 다음엔 내 뒤통수 치는 거야. 모든 건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예. 모든 건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건드리는 건 공무원 연금을 국민의 재산을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그걸 깨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아무도 보장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연금을 건드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 재산을 건드리러 온다는 거야.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적금 건드리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연금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작작 좀 하세요. 공무원들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지갑 털러 왔을 때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왜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이걸 왜 가져가냐고 외칠 때 옆에서 그럴걸? 작작 좀 하세요. 나보다 더 잘 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공무원 연금을 터는 거 정부가 털어갔겠다는 걸 침묵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걸 털어갈 때 아무도 여러분 편 안 들어줘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물론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우리 신랑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받을 것도 없어. 나하고 무관한 공무원 연금이야. 그러나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그 정부가 그들과의 지은 약속, 몇십 년에 걸친 약속을 어기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걸 법을 바꿔서라도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할 때는 그 다음엔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재산은 마음껏 갖다 쓰겠다는 거구나 라고 난 느껴. 그래서 우리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거야. 응? 그게 내가 망치 부인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 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 비아냥거리면 나중에 여러분 것을 지키려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무원 연금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을 비난하시면 다음에 여러분의 재산을 뺏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막 지키려고 그럴 때 남들이 비아냥거릴 거야. 모든 건 연관되어 있어요.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자, 여러분. 우리 철도 민영화. 그때 어떻게 했어? 이 박근혜, 이명박 미친 정권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안 한 걸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추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번에
이번에 내가 미국 가봤잖아. 미국에서 우리랑 똑같은 KTX야. 똑같은 KTX인데 별로 멀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대전 서울 거리가 몇십만 원, 아니, 십몇만 원이야. 영국은 몇십만 원이고 미국은 십몇만 원이야. 엄청 비싼 거야. 왜? 철도가 민영화돼서. 미국은 대중교통 개념이 없더라고.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외국은 너무 비싼 거야. 예. 그래서 뭐 영국의 기차 요금이 29만 원 막 이렇게 한대잖아. 그래서 영국의 교통비가 올라간 게 그게 원래 철도가 국민의 재산이었는데 그걸 민영화해서 그 꼬라지가 됐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한 번 타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서 유로패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유로패스라는 걸 끊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마음껏 탈 수 있는 그런 할인 제도를 두고 있지. 그러나 그런 걸 끊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타는 사람들은, 한 번 탈 사람이 그걸 끊으면 더 비싸거든. 한 번 타는 걸, 그러니까 유로패스하고 영국은 또 달라. 영국이 문제야, 영국이. 유로패스는 유럽 안에서 도는 거잖아. 근데 영국이 그렇게 기차값이 비싸다는 거야. 그게 민영화의 문제인 거예요. 민영화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국민의 재산을 민간에게 경영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뻥을 치지. 그런데 민영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에게 경영을 맡긴다는 거야. 그러면 민간 경영자의 목적이 뭐냐? 민간 경영자가 경영하는 목적이 뭐야? 이윤 추구야. 걔네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관심 없어. 오로지 뭐가 목적이야? 이윤 추구. 그래서 이게 철도나 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철도나 공항 같은 국민 공공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대국민 서비스는 안 하는 거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만 올라가? 비용이 올라가. 이번에 지하철 사고 났잖아. 뭐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어저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서 막 떠들어. 그런데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뭔지 알아요? 요 최근에 사고가 났어. 최근에 지하철 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지하철 정비 인력을 이명박 때 대폭 줄였잖아. 지하철 정비 인력을 이명박 때 대폭 줄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정비 인력이 없어가지고 정비 미숙으로 사고가 지금 계속 나는 거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비 인력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야. 이게 민영화의 폐단인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이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야. 주식 팔아서 주식 배당금으로 다 받아먹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안전불감증. 여러분,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저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뭔 얘기냐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야. 이윤을 추구하면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정비 인력을 줄여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그럼 이게 누구의 문제니? 정부 정책 책임자의 문제잖아. 그런데 이걸 애둘러서 광범위하게 안전불감증이라고 포장을 해. 그 다음엔 반드시 뭐가 나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눈 돌리기를 하는 거야. 그죠? 화재 얘기로 눈 돌리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잘못해서 대양 지하철이요. 지하철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천 명이 타. 그래서 지하철 사고가 무서운 사고야. 그런데 지하철의 정비 인력을 전두환 노태우도 안 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쟤네가. 그래놓고 안전불감증이란 말로 광범위하게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게 안전불감증이에요. 이건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안전대책 미흡의 문제인 거야.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미흡이라고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그 갑을 논쟁 부추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갑을 논쟁도요. 원래 갑을 논쟁의 문제가 뭐였어? 대기업이 중소기업 피 빨아먹는 문제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요즘에 개그 콘서트를 가보면 식당 주인하고 에어컨 기사하고 갑을 논쟁. 잘 생각해봐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피 빨아먹고 기업주가 이 노동자들의 피 빨아먹는 거 그걸 비판한 게 갑을 논쟁이었어. 그런데 이걸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뭘로 휘하화시켰어? 식당 주인과 에어컨 기사의 갑을 논쟁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코빅이야? 그러니 이제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미디어의 역할이 뭐냐?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 처먹은 미디어의 역할이 뭐냐 하면 주요한 정치 이슈의 물타기라는 거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동시키고 착각시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바보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텔레비전의 별명이 바보상자잖아.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고 포장을 하고 딴 데로 눈을 돌려서 마치 야바위꾼이 뭐 하는 건지 알죠? 골라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컵 3개 뒤집어 놓고 도토리 찾으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매번 도토리는 빼놨기 때문에 어디를 뒤집어도 도토리가 없어. 그게 그놈들의 술책이야. 그잖아. 그러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막 마술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해놓고 여기서 빼돌리고. 그게 미디어가 하는 짓이야. 국민들의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거. 국민들의 눈을 혹 딴 데로 돌려놓고 뒤로 빼돌리고. 나쁜 놈들끼리 전부 다 헤쳐먹고. 이번에 그 조연아 땅콩, 조연아 그 여자가 그 승무원들하고 그 사무장한테 한 짓이 밝혀졌더만. 그런데 이게 조연아가 처음이 아니라며. 그것들이 수시로 그랬다며. 대한항공 가족들이, 대한항공 회장 일가가 수시로 그랬대. 조연아 그 짓거리가 이번에 처음 걸린 거야. 그게 왜 걸렸냐? 그거 맞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비즈니스석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그 1등석인가에 앉아있다가 그걸 목격해갖고 터뜨린 거야. 이번 사건이 왜 터뜨렸냐? 이게 터지게 된 게 지네들끼리 1등석 타는 것들만 맨날 앉아있었으면 그게 비밀로 넘어갔는데, 그게 1등석 원래 손님이 아닌 사람이 그걸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터진 거래요. 예. 그래서 그 바비킴 얘기 말고 조연아 때 나온 얘기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원래 지네들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토부, 조연아 구속시킨 정부의 국토부 직원 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국토부 직원은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그 자리에서 제지 조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침묵하고 신고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일주일을 갔는데, 그 자리에 탔던 일반인이 터뜨려갖고 알려진 사건이 이번 땅콩 사건이라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버릇이래, 습관이고,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원래 그래왔던 거야, 그 가족이. 그래갖고 이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며. 언젠가 한번 터질 일이었다고. 수시로 그랬다고. 상습적으로 그런 거야, 상습적으로.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소위 부자들의 특권의식. 이게 옛날에 여러분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지 알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귀족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권리만 챙기고, 그 다음에 모든 부를 싹쓸이하고, 그러면서 평민들을 마구 장난삼아 죽이고, 그리고 막 평민들을 천대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딱 그때야. 혁명 직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양반 문화,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양반 문화가 그렇지 않았어. 양반이 뭐냐 하면 문반, 무반이야.
문반 관료와 무반 관료를 섞어서 양반이라 그랬어. 원래 양반은 귀족이 아니에요. 원래 조선을 만들었을 때 양반은 귀족 신분처럼 타고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양반이 뭐였냐면 자기가 시험을 봐서 차지하는 그 성취 지위였어. 귀속 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을 때 가령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니까 그런 거야. 그걸 귀속 지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건 그거는 성취 지위야.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지위. 원래 조선의 양반은 성취 지위였어요. 뭐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료가 되면 문반이 되고 그 다음에 무과 시험에 합격하면 무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관, 무관을 합쳐서 양반 관료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얻는 지위였던 거지. 그런데 이게 누가 이 양반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새끼들이 점점 자기 자식들이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올 것 같지 않으니까 특혜를 주기 시작한 거야. 비합법적인 특혜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양반 지위가 언제까지는 1600,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어. 언제 부패했냐? 우리나라의 양반이 그렇게 귀족들처럼 개지랄하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1800년대부터예요.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영조하고 정조 때 영조 정조가 1700년대야. 정조가 죽은 게 1801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1801년 이전에는 함부로 양반들이 양반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평민들을 막 죽이거나 이러면 국법으로 다스렸어. 그런데 누가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가 만들어지면서 양반의 특권이 귀족화되고 그러면서 신분제도로 타락해가는 거였지. 물론 이제 양반제도가 신분제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를 1500년부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1500년부터 세습지위가 됐다. 그 세습지위라는 게 뭐냐면 국가로부터 받았던 뭐라 그러나 땅, 국가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을 받았었는데 그걸 갖다가 세습하는 놈들이 나오면서 훈구 대신들이라든가 특별한 공을 세웠다는 이름으로 특권을 누리는 층들이 그걸 세습하면서 녹봉은 돈이에요. 녹봉은 돈이고 노급이나 과전 이런 거 과전법 직전